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10 정병준입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이번 20회 국회는 정말 싸움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또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고요. 민주당과 야사당은 오늘 또 선거법안을 타결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부터는 내년 총선을 앞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돼서 등록을 마친 후보들이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룰은 정하지도 못했는데 선거는 시작된 그런 형국입니다. 선거법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심한지, 그리고 내년 호남 총선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정치 전문가들 모시고 분석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동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의 박상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공 교수님, 일단 이 얘기를 오늘 지금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선거법 얘기부터 좀 해보죠. 지금 민주당하고 나머지 야사당 3+1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만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좀 복잡해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역사가 좀 길죠. 올해 4월에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 내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행 선거법상으로는 지역구 의석이 253석이고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례대표 의석을 이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는 이 개정안을 올렸죠. 그래서 지역구 의석이 225석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하는 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비례대표 의석 75석조차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생소한 제도인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패스트트랙에 올라서 점점 이제 본회의 처리 시한이 가까워오면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합의를 봤지만 그 합의에 이르렀던 제 당파들 사이에 이견들이 이제 노출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잠깐 의석을 아예 330석까지 늘리는 안도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가 됐었는데 결국은 이제 지난한 협상 끝에 대체로 250석 플러스 250석 플러스 50석 정도로 이제 합의에는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구를 조금만 줄여서 250석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조금만 늘려서 50석으로 하고 대신 이 50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적용하자 이렇게 이제 또 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시 민주당이나 이런 정당들이 이 50석 전체를 준연동형으로 하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다시 이른바 캡을 씌우자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걸 다시 30석으로 제한하는 데까지는 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마지막으로 석패율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이 애초에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개정안에 들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민주당이 이제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이 합의체 간의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그 3+1 이제 그 야3당하고 지금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신당을 더해서 흔히 3+1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네 정당의 대표가 모여서 석패율제까지 포함한 선거제안에 합의해서 민주당한테 보냈는데 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에서 이걸 받지를 않고 석패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표현은 완곡합니다만 사실은 건부사라고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결국은 합의로 가던 선거법이 석패율 때문에 이제 갈등 국면에 들어가게 됐는데 도대체 석패율이 뭐길래 이렇게 까다롭게 각 정당에서 나오고 있는 걸까요? 이거 누가 교수님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패율이란 것이 이제 지역구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지면 사실 이제 국회의원이 안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독일이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 물론 내각제지만 비례대표제 전국적인 차원에서 그분은 꼭 필요하다 해서 이제 구제하는 제도를 이제 석패율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런 의미가 좀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한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에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의 민주당은 아닙니다만은 석패율 제도를 좀 도입하자. 그것은 각 지역별로 좀 상징성 있는 인물이 국회의원으로 등장해가지고 지역주의를 좀 막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정의당에서 이제 주장하는 명분은 그 지역구에서는 그 경쟁력으로서 이기기는 힘들지만 어떤 전문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당에서 좀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석패율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 지금 이제 보면 처음에 합의본 거와 지금 합의본 것이 많이 차이가 나지만 지금 이제 4+1이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합친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거의 합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25석을 지역구로 했다가는 실제 국회의원 전체가 당을 떠나서 새로 변화를 주기 힘들다. 그래서 최소한밖에 안 됐지만 연동형 의미를 좀 부여시키자는 의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의미는 남기고 기본 골격을 많은 이제 변화를 줬죠. 그리고 이제는 준연동형이 아니라 준준연동형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약간 그 변화를 줬고 합의를 보고 저는 이 과정이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보고요.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석패율입니다. 그런데 이 석패율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떤 의미를 보고 있냐면 바른미래당, 정의당 뭐 이런 당에서 당 중진이 살아남기 위한 그런 제도 아니냐, 명분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이 비례대표제라는 이 규모, 사이즈 숫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 해서 이제 거부를 했던 것인데 저는 이제 이걸 봐요. 거부했기 때문에 또 난항이 아니라 이 복잡한 선거제도 합의가 정말 복잡하거든요. 그것이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석패율만 남았다는 것. 이것이 이제 합의를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정치의 석패율이라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입장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만은 마지막 이 쟁점이 이거기 때문에 선거제도가 어느 정도 4+1 체제에서는 좀 완성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난항을 거쳐서 결국은 선거법이 합의에 이를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는 오늘 나오신 전문가분들이 각각 생각이 좀 다르실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 석패율 각 정당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은 지금 정당이 찬성하거나 반대하면서 내놓은 얘기들이 그 명분들이 다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뭐 외국에 그런 제도들이 있다. 그중에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역주의를 깰 수 있다. 좀 뭐 호남을 어떤 정당이 독식하고 영남을 어떤 정당이 독식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권역별 석패율 제도를 두면 거기에서 출마했던 사람 중에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이 석패율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네. 애석하게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필요한 정치인이 당선될 수 있다. 비례대표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나라 그 유권자들의 정서에 맞느냐는 전혀 좀 별개의 문제고요. 우리나라 생각들은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지역구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원래부터 비례대표를 등록해서 비례대표 들어가면 좋은데 떨어진 사람을 다시 구제해준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좀 생각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 석패율 하나만 남았다 그러시는데 처음에 이게 225 플러스 75 그리고 연동제, 석패율 이런 것들을 내놓을 때 민주당과 이제 이른바 소수 정당들이 얘기할 때는 사실 이게 우리나라 정치 개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제도다. 이라고 명분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8개월여를 그걸 둘러싸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지금 시끄러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놓는 얘기들은 250 플러스 50, 그것도 연동형의 일정한 캡을 씌우고 이런 것은 지금의 제도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지금까지 이 시간 동안 이렇게 정치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이렇게 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이것이 정말 정치 개혁을 위한 그런 법안이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당리당략, 이른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연계해가지고 처리하기 위한 뭐 여당과 일동의 그 소수야당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그런 부분이었는데 민주당이 지금 다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지역을 너무 줄이면 또 이게 통과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연동형 75석을 해서 연동형을 하면 자기들이 비례대표에서 한 석도 못 얻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건 안 되겠는데? 라고 지금 해서 문제가 지금 시끄러워진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명분이 개혁 법안이라고 했지만 사실 명분이 개혁 법안이 아니고 당리당략에 따른 그런 법안이었다는 걸 지금 노출시키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선거법 논의가 정말 그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고 새로 나오는 용어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문가분들 의견도 굉장히 많이 갈리시고 있는데 오 대표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하는데요. 8개월 전에 패스트트랙에 선거법 개정안을 올렸을 때만 하더라도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로 그리고 사표를 없애는 선거제도로서
정치 개혁에 아주 큰 걸음을 내디뎠다라고 아마 민주당과 야3당이 동시에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비례대표 우석도 현행 선거제도와 비교했을 때 겨우 3석 늘어났다라는 거죠. 겨우 3석입니다. 그나마도 연동형 캡이라는 게 사실은 상한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30석으로 상한선을 걸어놨고요. 그 연동률에서 각 6개 권역별로 의석을 할당해서 비례대표제를 실시했을 경우 현행 제도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고, 수도권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권역에서는 차이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석패율이라고 하지만 저는 아깝게 떨어진 지역구 의원은 지금까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지역구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을, 한 번 심판을 받은 사람들을 비례대표를 통해서 구제해 준다는 게 과연 이게 정의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고, 개혁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준은 그냥 개혁 명분으로 시작했지만 조삼모사가 돼버렸고, 결국은 현행 선거제도 차별성도 없는 배가 산으로 가버린 전형적인 논의라고 봅니다. 정치인들을 겉으로 하는 얘기들 말고 속내를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점심때까지만 하더라도 3+1에서 3+1에서 이 합의안을 만들었을 때 이게 오후에 민주당에서 수용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총회가 결국은 이걸 리젝트 거부를 했단 말이죠. 민주당은 석패율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걸까요? 그 속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석패율이 이제 마지막 쟁점으로 이제 되고 있는 것인데, 네. 이제 석패율을 사실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을 뺀 3+1에서는 석패율이라는 이 용어를 통해서 비례의 몫을 좀 넓히려는 것이 좀 있어요. 뭐 50석을 갑자기 늘리는 게 아니라 표를 계산하는 방식에서 그 지역구에서 승리가 아닌 상황에서 당선될 수 있는 것, 그게 석패율도 하나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민주당 입장은 그 반대죠.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거 셈법에 의해서 그런 거, 셈법 때문에 이제 석패율에 대해서 한 석, 두 석의 차이, 큰 차이는 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건 정치의 의미가 크다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명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석패율이라고 방금도 이야기 나왔지만은 그렇게 떳떳한 제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한국적 상황에 맞지도 않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건 옳지 않다고 이제 봅니다만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그렇게 이러려고 이렇게 1년을 거쳐서 싸움을 했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만 되면 여야가 없이 갑자기 국회의원끼리 합쳐가지고 끝까지 몰고 가서 자기한테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서 뭐 갖고 싸운지 압니까? 선거구 획정 가지고 하고 있어요. 선거제도는 지금까지 손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뭔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는 이거 아닙니까? 사표를 좀 방지하자. 국민들이 선택한 정당들한테도 의석수를 좀 주자. 그다음에 지역주의가 너무 강하면 지역주의를 벗어날 수가 없다. 지역구가 너무 고정적으로 강하면. 그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225석과 이렇게 75석 합의를 봤단 말이죠. 근데 그때 자유한국당 어땠습니까? 갑자기 헌법 개정하자. 또 아예 비례대표제 필요 없다. 270석으로 가자. 뜻을 합의를 해놓고 연말에, 지금 기억나시죠? 손학규 대표가 단식할 때 그 취지가 뭐였냐면 몇 석이 아니라 사표 방지,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서 그 비례대표제 숫자를 좀 늘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대안이라는 거 270석 소수석.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아예 논의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장애투쟁만 해왔고, 그래서 얹힌 것이 패스트트랙인데, 와서 보니까 지금 이런 변화를 주는 거에 대해서 겨우 이것 때문에 그러느냐? 산수적 계산에 의해서는 그럴 수 있는 이야기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만은, 저는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 변화에 있어서 저는 가장 큰 변화라고 봐요. 이 제도가 들어섬으로 해서 각 당의 대처가 틀려지고 지금 야당이 간판을 막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정치 지형이 좀 저는 바뀐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제도가 바뀌면 우리 국민 유권자들도 앞으로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공부가 필요할 정도로 저는 큰 변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오 교수님 말씀대로 막상 250석에 뭐 3석밖에 안 늘어나고 그렇게 계산하면 별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한국 선거제도 변화에 있어서는 어쩌면 최근에서는 가장 큰 변화가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네.
일단 석패율 제도 그 자체가 좋거나 나쁜 제도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제도는 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장단점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당에게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건데, 저는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이 모든 논의를 다 뭉뚱그려서 당리당략으로 이제 매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느 순간에서는 각자 자기 당에게 이로운지 불리한지를 따지는 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이제 당리당략으로 이제 묶어버리면 마치 지금 사실은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논리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애초에 처음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개정안 내용도 그렇고,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안건의 개혁성이 얼마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뭐 약간 의심스럽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들이 투표한 것의 비례성을 좀 더 높이려고 하는 의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공수처법도 통과시켜서 검찰이나 사법부를 뭔가 국민의 통제하에 놔야 될 필요도 있다는 걸 분명히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려다 보니까 생겨나는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인 것이고, 이 상황에서 소수 정당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옹호해주지 않고서는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고, 무시하면 공수처법은 결국은 이제 휴지 조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것을 그냥 민주당이 당리당략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다. 저는 공수처법이 당리와 당략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이 부분에 동의하는 유권자라면 이 선거법과 관련된 이 조율 문제가 왜 힘든지를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오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공수처도 반대해왔던 사람이고요. 또 선거법 개정도 반대해왔던 사람입니다. 그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개혁을 하려면 한다, 개혁이라고 하면 뭔가 그냥 확 판을 뒤집어 엎어서 새로 제도를 바꾸는 이런 걸 늘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된다. 디테일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원래대로 그 선거법 원안들이, 그러니까 225% 75대가 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국회에서의 어떤 운영 형태, 국회 운영 형태가 바뀌지 않으면 그냥 백년하청입니다, 사실은.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무슨 예산안 처리 같은 것도 그렇고, 이번에 선거법 개정도 그렇고, 교섭단체 간 협의가 아니었잖아요. 이른바 4+1이라고 하는 것은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들을 참여시켜가지고서 뭔가 이른바 협치라면 협치 또는 협상이라면 협상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는 20석이라는 기준을 국회 교섭단체를 만들어 놓고 6석, 정의당 6석 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민심 아닌가요, 6석도? 근데 그 6석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국회 운영에서 소외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게 13석 있었지 않습니까? 왜 국회 운영에 소외를 시키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석이나 아니면 교섭단체를 아예 폐지하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5석이나 3석 정도 교섭단체를 만들면 정의당 계열, 그러니까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온 진보정당 계속해서 이 비례대표로서 표를 얻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국회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게 한다면 이렇게 무리한 제도 변화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자꾸 뭔가 개혁이라고 할 때 눈에 띄는 확 그냥 제도를 뒤엎어서 새로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운영의 디테일을 바꾸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국회법상 법적 근거가 없는 4+1 협의체가 예산안을 해서 통과시켰고, 물론 그 과정에 논란이 있지만 이번 선거법 협상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왜 못하냐는 겁니다, 이렇게. 교섭단체를 없애고 또는 5석이나 3석 정도로만 하고, 그 거의 모든 의미 있는 정당들을 국회 운영에 참여시키면 이런 것처럼 기형적이거나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제도 변화는 굳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사실관계 좀 정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민주당이 야3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서 양보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야당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원안에 대해서, 선거법 원안에 대해서 지역구 의석이 너무 많이 줄어드니까 호남 지역을 연고로 한 야당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애초에 민주당의 협상안은 지역구 의석을 5석에서 10석 정도 더 늘리자라는 협상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정작 협상장에 나온 민주당은 25석을 줄이는 안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민주당이 사실은 야당 핑계를 댔긴 하지만
수도권을 비롯해서 자기들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지역에서 지역구 의석 확보를 목표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과정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이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큰 핵심은 저는 사표 방지라고 생각합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로 바꿔야 된다라는 게 지금껏 줄기차게 얘기했던 건데, 그러면 지역구를 줄이면 안 되는 겁니다. 지역구를 원한 225석에서 250석으로 줄이면 수정안처럼 사표는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비례대표 그 준연동형 그 몇 석 협상을 가지고 사표를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지역구 의석이 늘고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다 보니까 야3당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초의 연동형 취지의 큰 취지는 다 내팽개치고 이제 결국은 자기들이 챙길 수 있는 이익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석패율만 남게 되는 최악의 결과로 가게 됐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패율에 대한 얘기들은 꽤 많이 진전이 된 것 같고 또 결론을 내기도 쉽지 않은 아이템인 것 같고요. 자, 지금 각 당의 입장이 다 다릅니다. 민주당 다르고 자유한국당 물론 다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야4당 또 다릅니다. 이제 국회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박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다 합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교수님들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합의는 될 거라고 봅니다. 어찌됐건 합의는 될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럼 4+1이 선거법을 통과할 수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저 얘기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지금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270석으로 하고 비례 없애자 이거는 그냥 협상용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 식의 기본적으로 250 플러스 50 이렇게 하고 아마 석패율만 조금 있던가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석패율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는 이제 뭐 받을 거 생각하는데,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 뭐 하려고 도대체 지금까지 이렇게 8개월 동안 야당이, 물론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한 거 저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 이때 또 뭐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갈 때 뭐 무제한 토론 신청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있었다면 원래대로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225, 75 이렇게 그러면 아무런 정말 무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이렇게 250, 50 이렇게 할 때는, 물론 박 교수님 같은 말씀은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결과물이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꾸 네. 이 앞에 두 분은 산수만 하신 것 같아요. 수학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은 게. 그렇죠. 숫자로 보면 300 안에서 숫자를 하다 보면 큰 변화 없죠. 뭐 얼마큼 변화를 줘야 되겠어요? 저는 아까 사표 방지를 한다는 걸 우리 다 합의를 받고, 학계에서도 그렇고 정치계에서도 소수 정당의 의견을 들어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당제가 나와요. 다당제가 좋다 하자는 뜻이 아니라 사표 방지를 막다 보면 그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례대표제, 즉 정당의 몫을 좀 의석수로 좀 반영을 하자. 이게 합의를 보게 되고, 이건 제초적으로 합의를 봤단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어서 그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우리 계속 설명을 했으니까, 그럼 자유한국당은 과연 계속 반대만 하고 있을까? 저는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정치 이념적으로는 상극이랄지라도 정치적 구조라든가 국회의원 당선되는 방식이라든가 지역이 서로 겹치지 않으면서 비슷한 구조예요. 즉 민주당에서 추구하고 있는 당의 방침이 자유한국당하고도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패스트트랙 갔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에 갔을 때 합의를 봐라. 그때까지도 자유한국당에 들어와서 합의를 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끝까지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안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국회의원끼리 자유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자유한국당도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좀 던져줘라. 나는 그것이 패스트트랙의 올바른 정신이라 본다. 4+1이고 아예 하나는 빼버리자가 아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민주당이 자유한국당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까 노 교수님 말씀 잘하셨어요. 자유한국당에서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내 의견을 다 반영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미 이 안이 통과될 걸 상정해서 이미 당내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패스트트랙의 4+1이 석패율 외에는 큰 쟁점이 없다라는 거 하나에다가 자유한국당도
내가 교섭 이 협상 대상에 들어갔어도 충분히 해야 될 말을 더불어민주당이 다 해줬다 했기 때문에 묘한 그 국회의원들 사이에 공감대는 저는 형성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교수님들 생각은 일반적으로 곧 선거법이 어떤 형태로도 타결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신데, 근데 오늘 민주당 쪽의 의원총회 결과를 전해받은 야사당 쪽 반응은 상당히 거칠거든요. 지금 손학규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공수처법까지 거론하면서 불쾌한 반응을 보였고, 또 유성엽 그 대한신당 창당준비위원장도 총리 인준을 거론하면서 지금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의견들이 전부 다 선거법이 잘 통과될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정당들이 왜 이걸 수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결국은 본인들의 기득권,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뭐 민심 그대로니 뭐 사표 방지니 뭐 이런 취지는 다 날아가고 지금 없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협상에서 남은 쟁점들이라는 것은 결국 협상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당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당 중진들의 의견들이 반영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 그분들이 다음 총선에서 다시 여의도로 복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판, 마지막으로 확보해야 될 안전판이 결국은 석패율 제도이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왜 치명적으로 안 좋은 거냐면 제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50석으로 타결이 됐을 때 연동형 캡을 씌워서 30석을 연동형을 적용한 의석으로 한정했을 때 호남 지역에 할당되는 연동형 의석이 6개 권역으로 나누어지니까요. 호남 지역 인구가 호남권이 약 11%입니다.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3석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석패율까지 끼어들고 나면 연동형 깃발은 어디로 간 건지 찾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신이나 전문가들이 국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봉쇄가 될 거다. 오히려 기존 중진들의 패자 부활을 돕는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라는 현행보다 더 그런 기회가 봉쇄될 거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현행 제도보다 퇴보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자, 석패율이 있고 없고 좀 전국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 만약에 내년에 석패율이 도입되거나 도입되지 않는 것이 내년 호남 총선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혹시 얘기를 계속하시겠습니까? 호남 총선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호남 지역 선거에서 내년 아마 가장 중심적인 슬로건, 구호가 될 수 있는 게 세대 교체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 세대 교체는 지역구 선거에서는 이미 뭐 민주당 후보들이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지금 선거전이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한 조직력과 당 내에서 위치를 점하지 못한 정치 신인들이 지역구에서 후보가, 특히나 경선 자체가 곧 본선인 호남 지역 선거에서는 매우 힘든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을 호남을 대표하는 새로운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 비례대표를 통해서, 이런 연동형과 같은 비례대표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들을 충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이게 중진들의 부활의 창구로 쓰이게 되면 호남의 미래는 그만큼 더 암울해지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 미치는 가장 큰 폐해이고, 따라서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이거 연동형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돼서 호남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봐요. 석패율이 저는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석패율이 있거나 없거나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지금까지 호남의 정치라는 것은 유권자가 정책 결단을 내려서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그 몰아주는 그런 그 정책 결단하는 지역이고, 지배 정당은 있다 할지라도 경쟁 구도에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은 정말 수도권하고 달리 한 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번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한테 다 갈 것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른 당에 있는 사람도 간판이 더불어민주당이라면 자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간판이 안 주어지면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저를 뽑아주면 더불어민주당에 가겠다. 이게 옛날 방식의 이제 선거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제도란 것은 한 절대 강력한 정당 빼놓고는 호남에서는 나머지 시민단체하고 시민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의미 있는 정당 정치 결자체가 저는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의석이 몇 개인가를 떠나서. 그러면 정당이라는 것은 그래도 시민단체보다는 힘이 있고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집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공고한 자기 지역 기반이 물론 있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봐요. 호남에서 국회의원 선거 때 90배 표를 얻고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많아봤자 50, 60%. 그럼 나머지가 자기 표를 찾아가는 어떤 이 정당이라는 게 있다 이거죠. 뭐 현재는 민주평화당, 뭐 대한신당, 바른미래당이 호남 사람들 많으니까
그런 당으로 갈 것이다. 저는 이 모습이 저는 약간 변화가 온다고 봐요. 그러면 두 가지죠. 하나는 호남이 이제는 어느 강력한 한 당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다당제로 가고 그것이 그래 내가 누구 이 사람 당선 안 시켜도 호남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꼭 당선시키는 의미는 없잖아요. 총선에서는 대통령 선거 아닌 한은 그래 나는 이쪽을 좀 밀어줄 거야. 라는 그 변화가 오면 유권자들도 선거를 할 때 그전에와는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른 지역은 몰라도 호남 지역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은 저는 정치적으로 정치 지형도 그러고 정치 어떤 우리 의식 문화랄까 이런 것들이 많은 변화가 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호남 지역 말씀하신 대로 호남 지역의 어떤 정계 개편을 촉진한 계기는 될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빨리 우리가 모여서 이제 더 민주당에 이제 뭐 대항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정계 개편을 촉진하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그건 좀 조금 의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내년 총선에서 뭐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정당 투표를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전부 뭐 1번 또는 뭐 이게 찍겠죠, 그죠? 찍은데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서도 정당 투표에서는 다른 당을 찍었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지역에서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찍지만 그래도 비례에서는 예를 들자면 뭐 정의당이라든지 좀 의미 있는 어떤 진보 정당이라든지 그런 걸 찍어줘야지. 왜냐하면 뭐 지역에서 어떤 민주당이나 이런 데 많이 당선될 테니까 이렇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투표하는 정당 투표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의당의 비례에서 많이 얻는 그런 비석이 됐었고요. 그런데 만약 연동형이 도입돼서 굉장히 정당 투표가 중요해진다. 만약에 그런 의식이 생긴다면 오히려 지역과 정당을 같이 찍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어떤 다른 대한 정당, 대한 신당이 아니고요. 대안적 정당이 그걸 뭉치게 하는 효과는 크지만 실제적인 효과에서는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오 교수님 잠깐 지적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당이든지 예를 들어서 과거 비례대표에는 그래도 상당한 1, 2당은 상당한 숫자의 그 비례대표가 당선됐으니까 거기다가 되게 뭐 여성, 그저 홀수는 당연히 여성 배려해야 되고 장애인, 청년 이런 식으로 배려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비례대표 의석에서 연동에 도입해갖고 아주 적은 숫자밖에 안 된다 그러면 비례대표에서 그런 사람들을 새로운 정치 신인, 뭐 장애인, 또 뭐 탈북자 이런 사람들 배려할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오히려 결과로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구호남권을 기반으로 한 정치 세력이 모일 거다. 소위 제3세력이 모일 거다. 이런 의견을 박 교수님 갖고 계시죠.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요? 예컨대 네. 권역별로 현 제도 수정한 대로 하면 3석이 아까 배정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지난 20대 때 기준으로 하면 국민의당이 이쪽 지역에서 맥시멈으로 얻을 수 있는 의석이 2석이고요. 수도권 지역에서 한 7석, 많이 잡으면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으면 한 8석 정도 얻습니다. 그러면 지난 20대 총선에서 현행 선거제도로 비례대표 13석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오히려 의석이 줄어듭니다. 현행 선거제도로 하게 되면은 바꿔 얘기하면 정당 체계를 다원화시켜서 다당 체제를 강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양당 체제를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야 3당 3+1이 기대하는 것과 실제 선거 결과는 매우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초에 기대하는 쪽에서는 이 연동형 준연동형이 됐건 어찌됐건 연동형 들어간 선거제도가 도입되면 소수당에게 유리하지 않겠는가 뭐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선거는 말씀하셨듯이 줄투표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는 오히려 지난 현행 선거제도에서 전국 단위 이 비례대표 할당보다도 더 손해를 보는 그런 최악의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공 교수님께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호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첫 번째로 어떤 제도가 유권자들에게 주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의 선거제도 하에서 나름 스스로 유권자가 전략적으로 선택해 온 것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전략은 호남 유권자의 전략과 또 수도권 유권자의 전략, 또 영남 유권자의 전략이 다 달랐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분리 투표를 했었던 것, 뭐 이런 걸 근거로 해서
현행 이제 이 개정안대로 이 통과가 될 경우에 어떤 효과가 나올까를 이제 예측은 하지만 여전히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분리투표를 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는 오히려 뭐 위성정당 또는 뭐 가짜 비례대표만을 위한 정당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투표 행위를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전략적으로 최대한 이익을 늘리려고 하게 마련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제도가 결과를 어떤 뭐 확정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호남 지역에 줄 영향과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은 회의적인데 지난번 총선 때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었던 계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진보적 계기가 있고 동시에 보수적 계기가 있었습니다. 진보적 계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호남에서의 일당 독점을 깨는 그런 진보적 계기가 있었다면 반대로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의정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 다시 한번 그 진보적 계기에 숨어서 어떻게 보면 수명 연장하는 그런 보수적 계기가 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이 어떻게 뭐 석패율제를 포함해서 합의가 된다면 바로 이 보수적 계기가 강화되는 쪽으로 작용할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열풍이 안고 있었던 어떤 대안의 요구를 제대로 주는 쪽보다는 개개의 의원들이 석패율 제도를 이용해서 살아남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미래를 보여주는 정당으로 변신하도록 추동하기보다는 과거로 머물러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우려는 있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이 석패율 제도라든가 이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같은 게 사실은 우리나라에다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교수님들 생각이 다 다르시고 좀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만 우선 제도에 따른 선거 결과 이 정도 논의를 하고요. 얘기를 좀 바꿔보죠. 내년 총선에 과연 어떤 것들이 중요한 의제가 될까요? 각 정당은 어떤 얘기들을 주로 들고 시작을 해야 될까요? 박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앞으로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선거 기간이. 이제 저는 이제 호남 지역에 이제 국한돼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대답이 될 수 있겠는데 지금은 그동안에 이제 호남은 뭐 영어로 굳이 씁니다만 all or nothing. 이건 이거고 이건 아니다라는 딱 결판이 났거든요. 또 그전에 제도 아까 그 한 분은 이 제도 해봤자 무슨 다른 군소 정당한테 그렇게 크게 유리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 제도의 가장 큰 의미는 지역구에서만 승부 나는 것보다는 비례대표에서도 약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공평하게 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정의당이라든가 호남에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을 빼놓은 나머지 정당들은 전국 규모로 볼 때는 아주 군소 정당이거든요. 어느 지역 하나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것도 또 하나 올라와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양한 의견의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또 정치적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지역이 연동의 비례대표 이 지역이거든요. 한석이고 두석을 떠나서.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좀 달라질 것 중에 하나가 쟁점도 굉장히 다양화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소리가 가장 크게 들렸을 거예요. 근데 이번 선거는 저는 그런 구호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총선 때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 민생 이야기 해놓고 막상 경제정책 갖고 투표한 거 못 봤거든요. 대통령 선거 때는 가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정당이야말로 국회에서 국회의원 당선되면 그 몫으로 법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 선거가 뭐 호남 지역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정치 외적인 뭐 남북 문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 그런 정치 소재가 굉장히 다양해질 수가 있다. 뭐 문재인 정권 중간 심판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가지 않은 그런 선거일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 이 제도가 줄 수 있는 영향이라고 봅니다. 근데 뭐 제도 변화에 상관없이 내년 선거에서 특히 호남 지역을 좀 국한해 보면 물론 섣부른 단정은 이제 금물이지만 상당히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당 돌풍 얘기하셨는데 물론 이제 뭐 진보적 이념적 이런 쪽으로 이제 판단도 하셨습니다만 그 당시 제일 지배했던 정서는 뭐냐면 이른바 반문 정서였습니다. 반문 정서. 호남 홀대론 이렇게 물론 그것이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결국 국민의당 돌풍 거기다 플러스 안철수라는 뭐 그런 어떤 새로운 신상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시선이 특히 호남 지역 시선이 그리 갔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낙연 총리가 가장 길게 오랫동안 재임한 총리가 됐고요. 또 새로 지명한 총리 후보자도 정세균 후보 아니겠습니까? 둘 다 호남 지역이고요. 거기다 호남에서 좀 많은 어떤 인재 발탁해서 굉장히 많은 그 어떤 호남의 인사 특혜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많은 정도의 인사를 발탁해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국민의당 돌풍이 일어나기는 어렵고요. 물론 개개 지역구를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현역 의원들이 이제 민주당은 적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인 무소속이라든지 각 당의 다른 당에 속해 있는 의원들이 상당히 개인기를 통해서 많이 다져온 지역이 탄탄하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좀 좋은 성적 낼 수 있는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상당히 많은 어떤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은 유권 지역에서 특히 또 1번 더불어민주당을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어떤 제도 변화에 관계없이 그리고 제도 변화에 관계가 있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에서는 지역 후보를 찍지만 또 정당도 과거와 달리 분리투표를 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1번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아진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호남에서의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은 뭐 큰 문제가 없다면 내년 총선도 그 분위기가 그대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일반적이긴 한데요. 혹시 어떤 의제나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 민주화 이후 13대부터 20대까지 총선을 보면 임기 중반에 치러진 총선이 얼마나 어려운 선거냐면 15대 그때 이회창 씨가 주도했던 선거입니다.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이었고요. 19대 그때는 이제 박근혜 선대위원장이 했던 시절 딱 2번 집권당이 승리했습니다. 이 2번 승리했던 상황의 공통점은 어떤 거냐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상태, 민생 경제가 괜찮았던 시절이었고 또 하나는 집권당이 엄청난 정당 혁신, 쇄신을 했던 두 가지 조건들이 다 충족되어서 했던 거고 나머지는 전부 야당이 승리를 하거나 아니면 여소야대로 전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임기 중반 치러지는 선거가 어렵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경제 정책을 가지고 유권자들이 이 표를 찍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상태를 반영해서 표를 찍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두 번째로는 구도인데요. 결국은 임기 중반 선거는 심판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호남 지역도 현 정부 심판론으로 갈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20대 때는 특이하게도 야당 심판론이 호남 지역을 지배했던 선거였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그때의 수혜자였던 구국민의당, 지금 현역 의원들이, 지금의 야당들이 또 다른 야당 심판론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호남 지역에서는. 즉, 두 개의 심판론이 충돌해서 오히려 야당 심판론이 승리할 여지도 있는 그런 선거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경제적인 이슈가 선거에서 뭐 언제나 중요한 이슈는 맞는데 저는 이제 그 경제를 이해하거나 보는 인식이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많이 성숙해졌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경제가 양적 성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전환기에 돌입했는데 이걸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정치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야당들만 이 경제가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성장률이 낮다고 이제 비판을 하지만 사실 거의 모든 선진국들은 이 뭐랄까 저성장 단계 그리고 이제 고용이 오히려 줄어드는 단계에 돌입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주지의 사실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히려 국민들이 주목하는 것은 얼마나 뭐랄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랄까 부를 잘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더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불평등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정치가 얼마나 유능할 수 있는가를 이제 눈여겨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쭉 지켜본 국민들의 입장에서 과연 누가 발목을 잡고 있고 또는 누가 무능하고 누가 유능함을 또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지금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내년 총선 때 우리가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건 무슨 제도를 도입하건 결국 이제 후보자들이 나오고 그 비례대표 명단에 올라 있는 인물들이 과연 그런 유능함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으로라도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인지 아닌지를 보고 따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지역에서
물론 야당 심판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야당 심판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여당을 지지함으로써 야당 심판의 메시지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지배적인 여론은 분명히 이 무능한 국회 그리고 발목 잡는 국회 그리고 야당 특히 이거에 대한 심판 여론은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난 20대 총선하고 다르게 야당 심판론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신데요. 이제 의제에 대한 얘기들을 했으니까 이번 총선을 앞두고 좀 그 관심 가는 인물 한두 분 좀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낙연 총리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돌아오는데 정치로 돌아온 이낙연 총리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인터뷰를 하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호남 유권자들이나 호남에서 뭔가 좀 영향력 행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는데 오히려 이낙연 총리도 정확하게 그런 기대가 있다는 것을 아실 테고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렸기 때문에도 부담도 크고 뭐 내심 욕심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럴수록 저는 아마도 이낙연 총리가 영리하게 행동한다면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당이 요구하는 바에 최대한 협조하고 충실하게 임하는 그런 행보를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마도 이제 당에서 이제 바라는 것은 그런 거겠죠. 이제 아마도 선대본부장이나 이런 거 맡아서 진두지휘하면서 뭔가 이제 민주당의 어떤 돌풍을 일으키는 데 기여해달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증명하면 그동안 이제 뭐 어떤 의원 또 뭐 전남지사 총리를 거쳐서 뭐 이제 다음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뭐 그런 소속 클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낙연 총리가 물론 이제 뭐 본인의 역량을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호남 지역에서는 물론 굉장히 큰 영향력이겠죠. 기대주고 또 하니까 DJ 이후에 어떤 이렇게 유력한 대선 주자로 현재까지는 자리매김한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요. 근데 과연 호남의 영향은 뭐 당연한 것으로 치지만 이낙연 총리의 어떤 영향이 선대본부장으로서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PK, 뭐 TK는 논의를 하더라도 이런 데까지 PK 지역까지 미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좀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선거에 임해서 본인의 역량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이건 이제 정말 미지수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호남 지역 이외에 다른 특히 뭐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는 어떤 수도권이라든지 PK 지역에서 이낙연 총리로서 얼굴을 내세워서 선대본을 내세워서 과연 거기서 어떤 유권자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호소력이 있는 그런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는 전 조금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낙연 총리를 놔줘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보면 이제 혼자서 살아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냉정하게 저는 이낙연 총리가 저는 받아들였다 보거든요. 지금 이낙연 총리가 어떤 당으로 이게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옴으로써 이 호남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상당히 편한 선거를 할 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낙연 총리의 가장 이 단점이자 장점일 수가 있는데 정치적으로 측근이다, 자기 세력이다라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정치에서는 이게 필수품이거든요. 이 필수품이 없이도 정치 역정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 하나하고 그러나 또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무총리로 있을 때는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참 저렇게 이 어떤 신뢰도 가고 중량감 있고 무난한 인물로서 이게 성장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끝까지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 뭐 대권 후보로서 이제 그 반석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자기 정치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 흔히 이야기 나온 말로 아주 험지에서 혹은 종로같이 아주 빅 매치가 되는 정말 거기서 승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1단계는 저는 너무 섰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계속 대권 후보로 간다는 것은 이제 여정이 길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아까 뭐 당의 선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뭐 비례대표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을 한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은 문제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즉 선거가 끝나고 났을 때 이제 이 결산, 정산할 거 아닙니까? 이 선거가 누구 때문에 이겼느냐라고 했을 때
이낙연 총리가 출마해서 정치에 복귀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되면 본인의 대권 가도에는 이번에 좋은 계기지만 본인이 정말 저는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현명한 저는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정말 치밀하게 계산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치인은 치밀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출발을 제대로 못할 경우는 어쩌면 총선 이후에 아주 공허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낙연 총리는 호남 정치인들한테 큰 훈훈한 훈풍을 주지만 개인한테는 굉장히 삭풍 앞에 쓴 그런 상황이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네. 종로에서 황교안 대표와 맞붙는 게 저는 빅매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싱거운 게임으로 끝날 거라고 보고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이낙연 실제로 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낙연 총리를 더 이상 지역의 눈으로 지역주의의 눈으로 보면 현재의 높은 지지율과 지금까지의 어떤 이낙연에 대한 기대 심리를 해석하기 어렵다. 사실 이처럼 안정적으로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는 것은 일종의 강남 좌파가 이낙연 총리를 수용한 측면이 있다. 바꿔 이야기하면 중상층의 새로운 아이콘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건 좀 지역을 초월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 주목해야 되고 특히 그래서 호남보다는 오히려 수도권에서는 더 이낙연 선대위원장 카드가 먹힐 수 있다. 그러나 PK 지역이나 TK 지역, 영남 지역을 고려했을 때 단독으로 이걸 다 이끌어가는 것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말씀하셨듯이 세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얼마나 자기의 덕을 본 의원들을 숫자를 늘려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앞부분에서 그동안의 제도에 대해서 선거법제에 대해서 논의한 것도 사실 뚜렷한 결론이 없고 이낙연 총리나 의제에 대한 얘기도 오늘 나눠봤지만 뚜렷한 결말이 없고 사실은 그만큼 전망하기 쉽지 않은 아주 유동성을 굉장히 가진 그런 선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1시간 동안 전문가들이 나누신 많은 말씀들이 시청자들이 이번 선거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주 이 시간은 특집 다큐멘터리 방송이 예정되어 있어서 시사토론 10은 이 시간이 올해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새해 새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